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봄을 향해 가는 마지막 진통이겠죠. 대한민국의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몸부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뭘 위한 건지, 뭘 원하는 건지 의사와 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온몸 던져 이겨냈고 생명의 경이로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의사 선생님들의 현명함을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서울대병원으로 가봅니다. 의사단체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들의 투쟁 수위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많이 냈다는데 그 상황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숫자는 740명입니다. 서울의 빅5 병원 중에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대다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도 출근하지 않아 진료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전국에 8,816명으로 어제보다 2,400명가량 늘었습니다. 전체 전공의 13,000여 명의 71%, 즉 10명 중 7명이 집단행동에 동참한 겁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업무 개시 명령 폐지와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의대생의 43%에 해당하는 8,700여 명이 휴학계를 신청했기 때문에 당장 오는 3월 학사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의사협회도 강경한 입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향해 독재 국가란 표현까지 쓰며 의사직을 포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병무청이 일부 전공의들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연일 고조되면서 진료 공백 사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긴 힘들 거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6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집단 행동을 하면 고발하고 수사당국은 체포영장, 구속수사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응 TF도 꾸렸다는데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6,228명. 하지만 절반이 넘는 3,377명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설득과 동시에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포함된 TF를 꾸리고 강도 높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예고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규모 면허 정지나 취소를 넘어서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내비친 겁니다. 단 정부는 조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의사들은 병원을 빠져나갔지만 한시가 급한 환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눈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응급실 문만 바라보는 환자들도 있었는데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의사들과 정부를 향해 사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곽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과밀화로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11살 아이는 검사를 받는 데만 7시간이 걸렸습니다. CT 찍고 거의 4시간 기다렸어요. 한 9시 반에 왔는데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점심도 못 먹고. 의사 부족에 병원인지 시장인지 헷갈릴 만큼 환자들이 대기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법조가 동대문 시장보다 붐벼요. 근데 왜 의사는 증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팔이 부러져
대형 병원 응급실을 가도 퇴짜를 맞기 일쑤입니다.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냥 다른 데 병원에 가라고. 전공의가 없고 여기는 급한 환자만 받는다고. 서울 대형 병원뿐 아니라 지방병원에서도 진료 차질을 겪는 환자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 접수 창고 앞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내가 직장암 수술을 했는데 3분 진료 받으려고 몇 시간씩 투자해서 이렇게 하루를 버리잖아요. 남아있는 의사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보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2명이 몇 명이 할 일을 교수들이 장기 쓰고 있어요. 의사도 돌아가는 상황이 없을 정도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호소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형 병원을 향했을 환자들이 군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민지 기자, 어떤 환자들이 군 병원을 찾았습니까? 네, 국군 수도병원은 어제부터 민간인들에게 응급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군병원 12곳에서 현재까지 환자 11명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의료 대란이 장기화할 경우 이곳 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낙상으로 발을 다친 66살 환자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강제 퇴원당했습니다.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하다 오늘 오후 이곳에 와 입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의사가 없다고 퇴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더 있고 싶은데 아들이 알아보니까 여기가 그나마 좀 일반인이 한다고 그래서. 이 환자처럼 대형 병원에서 퇴원당한 골절 환자와 만성 난청을 앓는 환자 등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군병원의 응급실뿐 아니라 외래 진료까지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정부가 내놓은 방안도 있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진료시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 114개소 명단도 공개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빅5 병원의 수술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라 공공병원에서 이를 전부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없애고 필수 의료 강화 대책 두 가지 다 백지화하라는 요구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왜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건지 쟁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우선 필수 의료라고 하면 어떤 과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통상 내외산소라고 부르는 과인데요. 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지만 돈은 안 되고 노동 강도가 높아서 이 전공의가 기피하는 과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필수 의료가 붕괴됐다는 것은 의견차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 정원을 확대해야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공급된다는 논리인데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숫자에 근거도 없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2,000명을 내놨잖아요. 그 내놓은 수치,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정부가 근거로 둔 전문가 보고서는 3개입니다. 찾아봤더니 이 가운데 보고서 2곳에선 이 정부의 주장대로 2035년에 의사 약 10,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명씩 증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저자들 또한 증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의사가 더 필요한 건 맞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몇 명을 증원할지는 다른 계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이걸 내놓은 건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좀 좋게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의도는 그럴 수 있지만 의사들은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4대 개혁인데요.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 의료 살리기의 핵심은 수가 인상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얼마나 올린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분만 그리고 소아 그 수가 인상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나마 언급된 게 분만과 소아과입니다. 의료계는 붕괴 위기인 소아과는 진찰 행위에 대한 수가를 올리는 게 시급한데 정부안은 입원 수를 중심으로 수가를 올린다는 내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등 정부안의 언급조차 안 된 의사들은 더욱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수가를 높여준다고 하는데 어느 적정선까지 해주는지 그게 대한 얘기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우선 의료계가 요구하는 백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도 최소 규모라며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정부도 오늘 필수 진료 과목 수가를 재논의하자고 한 만큼 의료계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환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좀 찾아서 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하네요. 김다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밀실 공천, 비명 학살 같은 불만이 의원총회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은 난장판 공천이다, 공천 척살이라면서 지도부를 향해 고함치기도 했다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의원총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최근 불공정 공천 논란과 관련해 지도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공정성과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받으면서 발표하는 과정도 예상되지 않고. 하위 20%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김상희 의원은 특정 후보를 배제한 채 진행된 정체불명 여론조사에 대해 지도부가 답하라고 했고, 전해철 의원은 현역 하위 20% 평가자의 개별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 대체로 당에서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위에 대해선 파악해보겠다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제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제외시키도록 논의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 불참했고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나자 대표도 없는데 어디를 가느냐며 고성이 나왔습니다. 누가 잡았는지. 어디예요? 싸우지 마시라고. 비명 의원님들 말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대표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스스로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공개하는 의원들도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송갑석, 김한정, 박영순 의원이 반발했는데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명단과 일치합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도 시스템 공천이 훼손됐다며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명계인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평가 통보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송 의원은 하위 20%, 박영순, 김한정 의원은 하위 10%에 포함됐습니다. 하위 10%라는 수치와 굴레를 둘러쓰고 경선에 과연 임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새 의원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라며 그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사표 내고 이선을 다 물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하위 통보 사실을 직접 밝힌 의원은 모두 6명으로 전부 비명계입니다. TV조선이 확보한 명단과 평가 구간까지 일치합니다. 공천 파열음이 커지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까지 나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며 이 대표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정한 공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오늘 친명계 이해식, 김병욱 의원을 포함해 박재호, 박정, 전재수, 이소영 등 현역 의원 6명을 기존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오늘 밤 1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선을 관리하는 정필모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하위 평가 의원들은 하나같이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수한 하위 평가자 명단에 있는 의원들 31명의 법안 발의 건수와 국회 출석률을 분석해봤습니다. 실제 평가엔 더 많은 요소들이 반영되긴 합니다만 최원희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들의 불만이 타당한지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당 하위평가 20%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와 국회 출석률을 분석해봤습니다. 하위 10에서 20%에 포함된 김영주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107건,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도 모두 90%를 넘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하위평가 20% 명단에 포함된 비명계 전직 지도부 A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 건수가 100건, 본회의 출석률은 98%였습니다. 명단 속 31명의 평균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75건,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은 모두 94%였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1, 2, 3회 모두 의정 대상을 탄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저하고 다른 한 의원. 31명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은 28건을 발의한 친문 B 의원이었고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역시 친문 핵심인 C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대표의 경우 2년간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6건, 상임위 출석률은 36%였습니다. 이 대표는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현역 의원 평가엔 의정 활동 외에도 국민 소통과 당정 기여도, 지역 활동, 정성 평가 등 더 많은 요소가 반영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소위 진보 진영과 비례정당 연합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불리는 진보당에 지역구 한 곳, 비례 3석을 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은 해체됐던 정당의 후신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합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창당에 합의했습니다. 선거연합을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치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오늘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서 비례대표의 경우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서 각각 3명씩, 야권 시민단체에서 4명을 추천받기로 했는데 순번을 번갈아 배치하기로 하면서 진보당이 추천한 인사들도 당선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구에선 3개 당의 후보가 모두 나올 경우 경선이 원칙이지만 울산 북구만 진보당에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북구 선거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진보당에선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윤종호 전 의원이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민주당 울산 북구 현역인 이상원 의원은 사전 논의도 없는 야합이라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정신이 없어가 내가 말로 못하겠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2012년 야권연대로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은 것처럼 그 후신으로 불리는 진보당도 이번 총선에서 최소 4석을 얻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은 이석기의 후예이자 톤진당의 잔당이라며 선거연합의 본질은 이석기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서대문 을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경기 고양 정의 김연아 전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EBS 영어 강사 출신 후보는 5선 현역 지역구에 우선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현역 의원 하위 10% 컷오프 대상자들에겐 개별 통보만 하겠다며 당직자들은 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 을에 우선 추천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김연아 전 의원은 경기 고양시 정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를 받으며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공관위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선거구 13곳도 발표됐는데 강대식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 을과 이인선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을이
경선지로 분류됐습니다. 민주당 5선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는 스타 영어 강사인 김효은 씨가 박용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강북을엔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전체의 43%인 110곳의 공천을 확정지었지만 지역구 현역 의원 탈락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선에서 원천 배제되는 하위 10% 의원들에 대해선 개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지를 하고 존중해가지고 표시 안 나게 협력해가지고 같이 갈 겁니다. 공천이 보류된 충남 아산갑의 이명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은 너무 시끄러워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해서 감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야의 공천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특히 민주당은 하위 20% 평가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궁금한 속사정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공천 과정에서 하위 평가받은 의원들이 반발하는 거 예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내가 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공개하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하위평가 사실이 공개가 되게 되면 원래 받게 되는 감점 이외에도 경선 과정에서 하위평가 의원이라는 낙인 효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까? 그만큼 이제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할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하위 평가자 대부분이 비명계다, 이런 부분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누가 하위 평가를 받았는지 모두 입을 다물게 될 경우에 비명계가 대다수인 불공정한 공천이었다, 이런 주장을 대외적으로는 알릴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자, 민주당 잠시 뒤에 또 경선 결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경선 관리를 맡았던 당 선관위원장 사의를 표명했더라고요. 네, 초선의 정필모 의원인데요. 오늘 밤 10시로 예정된 1차 경선 결과 발표를 직접 하기로 어제 당에서 공지까지 했었는데 오늘 사의를 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약 40분 정도 발표가 남았는데 브리핑을 누가 하게 될지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다, 이렇게 밝혔지만 최근 당내 불공정 공천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정의원과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하위평가 사실을 공개한 의원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의원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을 탈당했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장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박영순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요.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 탈당 전에 이재명 사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계파를 고루 분배한 통합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결국 하위 20%의 비명계가 대거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같은 주장이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다만 당시에는 그 목소리가 4명 의원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20명에 가까운 친문 또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당도 일부 반발 기류가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게 볼 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벌써부터도 감동도 없고 개혁과도 먼 공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하위 10% 컷오프 명단 보도에 대해서 당에서는 다소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남권과 강남 서초 등 단수나 경선 여부를 정하지 않은 관심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갈등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혹시 민감한 지역구를 일부러 미루는 그런 전략입니까? 예, 실제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29일이 본회의인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표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반란표 단속에 나선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특검법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까지 다 경선에 붙인다, 이런 불만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천에서 잡음이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천 자체도 변수가 많고 국회 변수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 보이네요.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차기
하기 대표팀 감독 선임도 큰 숙제입니다. 축구협회는 다음 달 A매치부터 정식 감독 체제를 꾸리겠다는 각오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선수단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국내파 감독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첫 전력강화위원회에 신임 정혜성 위원장을 포함해 윤정환 감독, 박주호 해설위원 등 총 11명 중 9명의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전술 역량, 소통 능력, 리더십 등이 새로운 감독의 핵심 자질로 선정됐습니다. MZ세대들 성향에 따라 어떤 리더십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달 21일과 26일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에 한해 임시 감독이 부임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전력위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하루빨리 정식 감독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그 2경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 주실지 그게 의문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정식 감독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둔 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해외파보다는 국내파 감독의 무게가 실립니다. 현재 울산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 서울 김기동 감독,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 등 현직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 다만 K리그 개막이 10일도 남지 않은 만큼 프로팀 감독이 부임할 경우 해당 구단으로선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클럽에 상당히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결과가 나온 뒤에는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위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후보 명단을 추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하루 종일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가 이어졌죠. 오후에 접어들면서 이 서울 등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내일 출근길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연결합니다. 자, 임서인 기자, 지금 또 눈발이 날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눈발도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도인데요.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눈까지 내리면서 시민들은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저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놀랐고 저도 좀 많이 춥습니다, 지금. 우산 놔두고 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엔 이른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눈과 비가 섞여 내리다 지금은 대부분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주와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이어 조금 전인 저녁 8시엔 서울 전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럼 밤새 눈이 내리는 겁니까? 네, 이번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과 충북 지역에는 밤새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산지 등엔 오늘 내일 최대 40cm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도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0도, 파주는 영하 2도로 예보됐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살얼음으로 변할 전망이라 출근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 기온이 더 떨어져서 모레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강원 산간과 영동 지역에는 이틀 동안 최대 5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심의 차량은 눈에 파묻혔고 산간마을은 아예 진입로가 막혀서 고립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도로를 오르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오도 가도 못하자 견인차까지 출동했습니다. 눈 속에 바퀴가 빠지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눈이 못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설차가 했어도 핸들이 막 마음대로 돌아가고 그래요. 눈밭이 된 도로를 엉금엉금 기어가는 차량들. 갓길에 쌓인 눈은 치우지도 못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이틀째 폭설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눈에 파묻힐 정도입니다. 외곽 산간마을. 트랙터가 마을 언덕길에 쌓인 눈더미를 쉴 수 없이 밀어냅니다. 주민들도 집과 마당 도로에 쌓인 눈을 퍼내지만 돌아서기 무섭게 눈이 쌓입니다. 포크레인하고 또 그 펌프 트럭이 와서 다 한번 치웠어요. 치웠는데 또 이렇게 또 쌓인 거예요.
눈이 자주 오니까 그걸 결론 주민들이 힘들죠. 무거운 눈에 통신선까지 끊겼습니다. 진입로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고립 상태입니다. 많이 불편하고요. 시내 볼일도 못 보고 거의 뭐 집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영동 지역은 항공기 2편이 결항됐고 국립공원 탐방로 67곳이 통제됐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27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상권과 영동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50cm의 눈이 더 내리겠다며 시설물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축구 국가대표였던 황의조 선수의 동영상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 씨의 형수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피해자 측은 황의조 구하기에 불과하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황 씨 형수 이모 씨는 그동안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 등에선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지난달 재판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을 누군가 해킹해서 퍼뜨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황 선수를 협박할 당시 IP 주소가 이 씨가 있던 네일숍 위치와 일치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결국 이 씨는 어제 재판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황 씨가 영국 진출 이후 5년간 매니저 역할을 도맡았던 형과 형수를 멀리하려고 해 배신감을 느꼈다며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썼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라며 불법 촬영 가해자인 황 씨를 감싸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전혀 아니라 황의조 구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황 씨 형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70대 여성을 위협해서 300여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벌어진 일로 범인의 주거지는 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창녕까지 가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탓에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왜 원정을 가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녕의 한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코너. 한 할머니가 돈을 인출해 나갑니다. 총 300만 원을 빼낸 이 할머니는 얼마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도를 당한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밤에 시골에 밤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CCTV를 통해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도주했던 범인은 대구의 은신처에서 닷새 뒤 검거됐습니다. 잡고 보니 과거 창녕에서 농업 일을 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외국인 남성은 이 자전거를 타고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7시간 동안 65km를 이동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어두워지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상품권 26만 원어치를 먼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으로 데리고 가 300만 원을 추가로 빼앗았던 겁니다. 피해자가 무직이고 생활고에 좀 힘들어가지고 자기 소유하고 있던 자전거로 이동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범행 뒤 대구로 돌아갈 때는 힘들다며 친구의 차를 불러 타고 갔습니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금은방에 들어가서 귀금속을 둘러보다가 순금 팔찌 등을 그대로 들고 달아난 50대가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구재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님인 척 통화를 하며 귀금속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업주에게 이것저것 꺼내달라고 손짓합니다. 업주의 설명을 듣던 이 남성은 재빠르게 귀금속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업주가 남성을 뒤쫓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목걸이와 팔찌를 보여주려고 그래갖고 10돈짜리, 5돈짜리 팔찌를 아버님, 어머님과 회갑 선물에 해준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로 동선을 분석한 뒤 남성을 3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훔친 2,800만 원 상당의 팔찌 등 귀금속을 처분하기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비슷한 범죄로 자신을 검거했던 형사에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금은방 했던 수법이 똑같아가지고 CCTV로 쫓아서 얼굴을 확인한 다음 인적사항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액땜했다고 생각했던 금은방 주인은 귀금속을 되찾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0% 못 찾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진짜. 경찰은 5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가 만든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도전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머스크가 이 칩을 뇌에 이식한 임상실험자가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조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기업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많은 시간에 소요되는 일의 시작 단계이기도 합니다만 이 혁신가인 머스크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가늠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서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지난달 말 사람의 뇌에 처음으로 칩을 이식했습니다. 머스크는 수술 뒤 20여일 만에 환자의 상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Progress is good. Patient seems to have made a full recovery with neural effects that we're aware of, and is able to control the mouse. Move the mouse around the screen just by thinking. 그러면서 생각만으로 가능한 한 많은 버튼 누르기를 할 수 있게 시도하고 있으며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 스크린 위에 상자를 드래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식한 칩의 이름은 텔레파시로 칩에 붙은 미세한 전극이 생각을 컴퓨터로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머스크는 이를 활용해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등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ven if someone has never had vision ever, like they were born blind, we believe we can still restore vision. 아직 뉴럴링크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상용화까지는 강도 높은 안전성 데이터 확보와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50년 넘게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는 비수도권 지역 그린벨트를 정부가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울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현재 비수도권에선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아예 해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습니다. 지역 산업단지 개발 때마다 이 같은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역 전략 사업과 같은 경우에 한해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하는 비수도권 6개 권역이 수혜 대상이 되는데 이런 전면적인 해제는 2003년 7개 중소도시 해제 이후 20년 만입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 부지엔 건축물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농장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울산의 그 발전에 관한 이런 많은 정책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민생하고 직결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음식을 사고 상인들의 어려움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딴 지역 방문과 정책 발표가 총선용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민생 현장을 찾고 국정을 챙기는 건 대통령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기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부끄러운 수준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성 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서울과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민생 개혁을 강조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도 없었고 실정과 무능에 대한 반성 없이 야당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40이 넘은 나이에 집에서 아이를 보는 육아 대디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 늦다 보니까 육아를 하는 시기도 밀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40대를 경제 허리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옛말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고 품에 안고서 분유도 먹입니다. 갓 100일이 지난 아들을 키우는 건 40을 앞둔 아빠 하윤수 씨의 몫입니다. 맞벌이적인 부분에서 이제 남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쓰게 됐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 낳고 그 출산휴가만 쓰고 있죠. 지난해 육아휴직을 하거나 아예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한 남성은 역대 최대인 16,000명. 10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40대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데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40대 육아 대디가 늘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도 40대가 돼서야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도 출산이 늦어지게 되니까 아이 때문에 이제 경력 단절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4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40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주 양육 세대가 되면서 경제 허리가 되는 세대도 40대에서 30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년간 40대가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엔 30대에게 처음으로 밀렸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전기차 가격 할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데다가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격이 얼마나 싸지는 건지 김지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국내 전기차 업계가 곧바로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주요 전기차 가격을 80에서 300만 원 내렸습니다. 제조사가 차값을 내리면 할인 금액의 2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 4,6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전기차 차량입니다. 올해는 정부 보조금과 제조사의 200만 원 추가 할인 금액까지 더해서 지난해보다 100만 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KG모터스는 보조금이 660만 원에서 457만 원으로 줄자 주요 차종 가격을 내려 소비자 부담을 작년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이미 차값을 내렸던 수입사들도 추가 가격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배터리 재활용성, 권역별 AS 센터 개수 등을 보조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구매가 5,049만 원이던 테슬라 전기차는 올해 보조금이 절반 이상 삭감되면서 200만 원 더 비싸졌습니다. 수입차들도 아마 가격을 좀 낮춰서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 데다 중저가 전기차도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어 가격 인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방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의 방한에 이어서 글로벌 테크 거물들이 세계를 순회하는 이유는 뭔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메타 측으로부터 대통령 면담을 요청받은 바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2013년 6월 방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방한한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에 이어 빅테크 기업 CEO가 잇따라 한국을 찾는 건 AI 반도체 공급망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해부터 AI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올 초에는 개당 4만 달러에 이르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무려 35만 개 구매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So it's like a couple of years ago, maybe it was like 1,000 chips that you kind of wired together. Then it's 10,000. Then it's 100,000. 하지만 AI 반도체 확보 경쟁으로 수급이 불확실해지자 칩 자체 개발과 생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입니다. 반도체 제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으로 기술을 융합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가겠다. 빅테크 기업들의 반도체 동맹 확보 경쟁 속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인도네시아 맹그로브 숲에서 BBC 카메라맨이 물총 습격을 당합니다. 물총고기가 쏘아올린 물탄환입니다. 물총고기가 떨어뜨린 곤충이 꼭 자기에게 가까운 수면으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물고기들과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 물총고기가 먹이를 독식하는 필살기를 개발합니다. 물 밖으로 솟구쳐 직접 잡아 삼켜버립니다. 쫄깃한 돼지의 위장을 오소리 감투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오소리 털 가죽으로 만든 벙거지를 가리키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소리 감투가 둘이다. 벙거지도 감투라고 서로 권력을 다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속담도 있습니다. 서천에 경가지로 갈 사람은 가고 장가들 사람은 장가든다. 서유기처럼 천축국에 불경을 구하러 간다며 여럿이 나섰는데 결국 제 좋을 길로 간다는 거죠. 5월 동주하며 동상이몽을 꾸던 가설 텐트가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한 지붕 5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끝없는 정쟁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나섰던 개혁신당, 열 하루 만에 쪼개졌습니다. 제3지대 정당사에 남을 초고속 만남과 이별입니다. 이른바 빅텐트에 모여든 사람들은 반 윤석열, 반 이재명 말고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이념과 정책, 지지 기반과 정치 철학까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차근차근 대화부터 하면서 사귀는 게 순서였겠죠. 그런데 양대 정당 대표를 지닌 두 공동대표는 티격태격하다 선거 권력을 놓고 갈라섰습니다. 자신들이 혐오한다는 기성정당의 이전 투구를 답습한 겁니다. 그렇게 중도 유권자들의 새정치 염원도 배신했습니다. 도리어 정치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그 책임 무겁습니다. 조선 후기 명시조 시인이 읊었죠. 이별이 있거들랑 연분이 없었거나 연분이 있거들랑 이별이 없고 지고. 이별을 할 거면 애초에 만나지를 말랍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두 사람은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습니다. 남은 건 눈먼 국고 보조금 6억 원입니다. 뒤늦게 사과했습니다만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2월 21일 앵커 칼럼 오늘 무너진 낙석연대였습니다. 종일 눈비가 섞여 내렸다면 밤사이에는 주로 눈의 형태로 내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 산간에는 어제부터 이미 많은 눈이 쌓였지만 내일까지 최고 50cm의 폭설이 더 예보돼 있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대 40cm, 강원 동해안에도 최대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교적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는 내일 오전에, 충청은 오후부터 눈비가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남부 해안과 제주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4도에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물결이 최고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도 강원과 남부 곳곳으로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